76번은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3번 나옵니다. 1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없고요. 소프트웨어는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랑 2번의 특허권이랑 4번의 광업권은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헷갈리시면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77번 거기 현금 등가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현금성 자산으로 바꿔주세요. 예전에는 현금 등가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현금 및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그래서 당좌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요거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답은 2번이세요. 1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8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생산기준. 생산기준에다가 밑줄 치시고 요런 거는 그냥 풀던 거 기억해서 연결해서 푸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시험 때 맞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정답은 4번이세요. 왜 4번이냐면 이거 우리 몇 번 봤었는데요. 위탁 판매는 진행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이세요. 다르게 푸는 것보다 그냥 우리 기억했었던 것 중에 대부분 정답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거랑 연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79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그래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자금 이자나 아니면은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 되시려면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기간이 1년은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1년은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 첫 번째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용 정리를 하시면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단기 차익. 그래서 단기가 아니고 장기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80번. 80번은 저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토지의 취득원가.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취득원가가 아닌 거 물어봤죠? 정답은 4번이세요. 정답은 4번이고 일단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산 처리. 그래서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보시면 구건물의 철거 비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적어드렸고 앞으로도 종종 적을 내용인데요. 우리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나오니까 요것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맞고, 토지의 구입대금 당연히 맞고, 토지 등기비 및 취득세도 맞습니다. 거기 4번에 보시면 신건물 공사비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요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토지가 아니고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 짓고 있는 중인 걸 뭐라 그러세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죠. 그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어떨 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같으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되죠.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그 다음에 평균법은 이렇게 되죠.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컴퓨터가 꼭 한 박자 느려서 컴퓨터님 좀 주십시오. 여기 초를 이렇게 초를 지으시면 공식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누가 없으면 똑같아진다. 기초가 없으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은 2번이 돼요. 기초 제공품이에요. 왜냐면 이거 구하는 게 제공품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아니고 제공품입니다. 그것도 좀 봐주세요. 다음에 또 보실 게 82번.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은 공식은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원가액의 목적과 관련 없는 거죠. 일단 원가액의 주된 목적은 요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원리 원칙이 원래는 있는데 이론상에서는 우리들끼리 볼 거니까 원리 원칙은 없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은 없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근데 원래는 있어요. 근데 이론상에서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번 경영자들의 각종 의사결정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전산회계 1급 때 연결 재무제표라 그래서 이거 있었잖아요. 뭐 있었냐면 원가 명세서에서 아이고 왜 이래. 원가 명세서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관련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실 게 3번 경영자에게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원리 원칙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원래는 있는데 이론상에서는 없다라고 봅니다. 실무에선 있어요. 그 다음에 83번. 8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가공하고 기초. 그래서 결론은 공식 문제예요. 또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재료비랑 노무비 더한 거였죠. 그 다음에 가공원가랑 전환원가는 노무비랑 간접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직접 노무원가랑 제조 간접원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가공원가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8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첫 번째 줄 끝쪽에 노무비 기준. 우리가 항상 어떤 거를 계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무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제조 간접비 5,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 10,000원. 그 다음에 노무비 5,000원. 다음 페이지 위에 1, 2, 3, 4 보시면 제조 간접비 배부율 물어봤습니다. 무슨 율 물어보셨어요? 배부율.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요. 간접비도 5,000원이고 노무비도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 배부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저기 노무비의 100%에서 1번이세요. 그리고 찍을 때 찍더라도 3번, 4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물어본 게 노무비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 답 안에도 노무비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85번 또 나왔죠? 네. 개별은 비싸. 그 다음에 종합은 저렴해. 그 다음에 밥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다고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개별 작업에 대한 작업 원가표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조선업 건설업 맞습니다. 왜냐면 조선건설이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공정 나왔죠?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86번 6번 보시면 면세에다가 밑줄 치세요. 면세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우리 면세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불완전 면세 제도다. 이렇게 하나 적어 드리고, 그 다음에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이고 저소득층이고, 그 다음에 계산서. 그래서 대부분 저렴한 것들의 면세가 많습니다. 싸다 그래서 다 면세는 아니에요. 다 면세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저렴한 쪽에 면세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일단 1번 의료보건 용역. 우리 요거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뭐예요? 면세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 요거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매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빌려주는 걸 임대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의 매매는 과세예요. 아니, 과세가 아니고 면세. 그 다음에 토지의 임대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매매는 과세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건물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 그 다음에 임대도 과세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건물은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가 넘으면 과세고, 국민주택 규모보다 작으면 임대는 면세예요. 왜냐면 우리가 임대 산다는 얘기는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보다 작으면 면세의 면세. 그래서 요거는 나올 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적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몇 번이냐면
그 2번 맞아요. 면세.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밑에다가 두 가지만 적을 거예요. 고속버스 밑에다가 일반 버스만 면세고요. 그 다음에 여객 운송업 중 관광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요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 면세가 되는 그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도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세요. 예술창작품도 면세입니다. 왜냐면 예술창작 이런 게 솔직히 돈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잖아요. 잘 되시는 분 몇 분들 빼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면세가 많으세요. 그 다음에 8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여기 어디 갔냐? 4번의 담보. 또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에 몰락, 그 다음에 담보,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양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그래서 화물자동차 파는 거는 세금 내셔야 되고 자동차 파는 건 다 세금 내야 돼요. 공제가 안 되는 거지 파는 건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 수입도 세금 내야 되고 소비대차도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담보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다음에 88번 요거는 추가로 외워주세요. 요거 2장짜리 그 마지막 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좀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의제 매입세액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어서 팝니다. 팔 때는 과세가 되는 업종인데 업종 제한은 없어요. 그냥 여기에만 맞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저기 뭐냐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세율.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2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이라고 나오면 104분의 4. 근데 저희는 중소제조기업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개인으로는 안 냅니다. 왜냐면 실기 자체가 법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요건 나올 수 있어요. 중소제조기업. 그 다음에 음식점이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법인은 106분의 6.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전에 몇 분들이 이거 가지고 또 왜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냐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음식점이라고도 하고 요식업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 반은 아니셨는데 토지랑 임야랑 같은 말이죠. 맞죠? 토지도 땅이고 임야도 뭐예요? 땅이에요. 근데 왜 수업 시간에 토지라고만 얘기하고 임야라고 얘기 안 했냐고. 자기 그래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항의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거니까. 저도 떨어졌을 때는 항상 핑계를 만들기는 해요. 그 다음에 개인은 109분의 9. 그 다음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2억 원 이하. 요건 개인이에요. 2억 원 이하의 개인은 109분의 9. 그래서 개인은 108분의 8. 2억 원이 안 되면 109분의 9. 그 다음에 제조업은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해요. 거꾸로 써드릴 뻔했네.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 그 다음에 업자하고의 거래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증빙을 남겨야 되거든요. 업자들하고 거래할 경우에. 그래서 요게 이제 의제 매입세액에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기 파트 때문에 여기 암기 못하신 분들은 다시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음식업의 의제 매입세액은 103분의 3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잘 봐두세요. 2번에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2번에 저기 구입 시점, 구입한 시점. 그래서 제가 요거 문구 비슷하게 나올 때마다 항상 요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거 어디냐,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썼느냐, 요게 중요한 거고, 의제 매입세액은 대부분 재료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아니면 집에서 어떤 재료 같은 걸 살 때 언제 쓸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지 무조건 그날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음식을 하려고 아니면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를 샀는데 오늘 해야지 라고 해놓고선 내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사용 시점으로 하고 싶어도 타이밍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구입했을 때 처리하자. 그래서 구입 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십시오. 구입 시점. 구입 시점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89번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닌 거 정답은 3번이세요. 무슨 권으로 끝나면 대부분 요거예요. 무슨 소득이냐면 기타 소득. 그럼 이제 4번하고 비슷한데 4번은 채굴이잖아요. 채굴이라는 게 땅 파는 겁니다. 그래서 땅 파는 것과 관련된 거니까 요거는 토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90번. 요것도 내일 오실 때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내일 올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진짜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내일 오실 때 나이하고 나이 무관하고 소득 있거든요. 요 세 줄 꼭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내일부터 저거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연말정산할 거거든요. 근데 연말정산할 때 요 세 개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이 그러면 20세 이하, 그 다음에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이라고 하면 총 세 가지가 있으세요. 세 분이. 그래서 배우자랑 장애인이랑 기초생활수급자. 요 분들은 나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득이라고 나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월급으로 나오면 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으로 나오면 150만원 이하인데 왜 그러냐면 500만원까지는 70% 빼줘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총 세 가지를 빼줍니다.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주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신용카드 공제니 무슨 공제들 많잖아요. 그런 공제들 빼주거든요. 근데 일단 500만원까지는 70%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이라고 나오면 2천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이라고 나오면 300. 그래서 요거 내일 써먹어야 되니까요. 내일 오실 때 요거 다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장애인 분들은 200만원 해주세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따로 한번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아직 저희 요 파트는 안 했어요. 그리고 답 두 개예요. 3번도 틀렸어요. 3번 없어요. 3번은 없어졌어요. 이건 과거 거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정답은 1번하고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이것도 이제 내일하고 모레 계속 볼 건데 뭘 적으시냐면 부녀자 공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은 3천만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총급여라고 나오면은 4,100만원 이하예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제한을 둡니다. 예. 근데 이거 왜 제한을 두냐면은 남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녀평등 문제 때문에. 예.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까지는 국가에서 못 빼주시겠대요. 예.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까지는 못 빼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한 금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녀자 공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래서 요거를 일명 맞벌이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 명칭에는 맞벌이 공제라는 말은 없고 부녀자 공제예요, 원래는. 근데 부녀자 공제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뉴스에서는 일명 맞벌이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돼요. 근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전제 조건이 세대주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은 안 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을 내가 부양하고 있어. 그러면은 요 그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만 원 맞아요. 5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한부모 공제라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한부모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한부모이신 분들한테는 세금적으로 감면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100만 원 빼줘요.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 빼주는데, 한부모 공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부모는 남녀 다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 비속이 자녀예요.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걸로 보실게.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 경우, 요건 이제 여자분들만 해당되거든요. 여자분들 중에서 부녀자 공제도 되고 한부모 공제도 돼. 이런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남녀평등 문제죠. 예, 남자분들은 부녀자 공제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싫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 그런 건지, 어쨌든 규정에는 두 가지가 해당되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해주겠다. 근데 왜 한부모 공제를 해주냐면, 한부모 공제는 50이고요. 100이고요.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만 빼주거든요. 그래서 겹칠 때에는 금액이 큰 거 하나만 빼주겠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 다 하신 분들은 요것도 풀어보세요.